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왜 자꾸 깜빡깜빡하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느린 것 같아. 왠지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식이나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거 보면서 한숨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식당이나 카페, 키오스크 앞에 서면 괜히 뒷사람 눈치가 보이고, 다니던 일터를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드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정말 쇠퇴일까요? 우리 사회는 노년을 상실의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행복해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젊음과는 다른 시니어만이 가진 독특한 지적 능력이 뭔지 알게 되고요. 셋째,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재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 들매 역설입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왜 더 평화로워지는가? 속도는 느려지는데 판단력은 왜 더 정확해지는가? 이 아름다운 역설의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시니어인 사회.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예요. 방송을 켜면 뭐가 나옵니까? 치매 예방, 노인 낙상 사고, 고독사, 노인 빈곤. 노년은 항상 문제나 부담, 위험으로 다뤄집니다. 광고는 어떻습니까? 기억력 개선, 관절 건강, 치매 걱정 끝. 모든 메시지가 노년을 결핍의 시기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선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이제 할 수 없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선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내 나이에 이걸 해도 되나?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무능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무능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일대학교 베카 레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7년 반이나 짧았습니다. 생각이 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 소외감과 불안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산업사회는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빠르게, 많이, 효율적으로. 그 기준으로 보면 느려지고 쉬고 싶어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니어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야 비로소 발휘되는 능력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입니다. 은퇴 후 30년, 40년을 더 살아갑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어요. 은퇴하면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죠. 그래서 노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는 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쇠퇴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낼지, 아니면 새로운 성숙을 향해 가는 시간으로 보낼 것인지,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심리학 연구들은 나이 듦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U자 곡선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2008년 다트머스 대학 교수들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72개국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각 나이대 사람들에게 물었죠.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도는 나이에 따라 U자 모양을 그렸어요. 20대는 비교적 행복합니다. 가능성이 많고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30대부터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결혼, 육아,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현실의 무게가 짓누릅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보통 47세에서 50세 사이에 행복도가 최저점을 찍어요. 이른바 중년의 위기입니다.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촉박하고, 부모님은 노쇠해지고, 아이들은 반항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행복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행복도가 20대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한두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행복의 U자 곡선은 보편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은퇴해서 편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은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죠.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뇌의 변화입니다.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예요. 카스텐센 교수는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노년 심리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녀가 1992년에 발표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은 노년 심리학의 혁명이었어요.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목표와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목표가 미래지향적이에요. 지식을 쌓고, 인맥을 넓히고, 경력을 쌓고, 돈을 모읍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참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인식이 바뀝니다. 아, 내 시간이 유한하구나. 이것은 슬픈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목표를 바꿉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와 감정을 중시하게 돼요.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여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창밖의 새소리, 손주의 웃음. 젊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카스텐센 교수는 이것을 단순한 이론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뇌영상 연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뇌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면 부정적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편도체, 즉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죠.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시니어의 뇌는 다릅니다. 같은 이미지를 보여줘도 긍정적인 이미지에 더 많이 집중해요. 부정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을 긍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니어는 감정 조절을 더 잘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고요. 갈등 상황에서도 더 성숙하게 대응해요. 이것은 무뎌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진 겁니다. 이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1940년대 심리학자 레이먼드 카텔은 인간의 지능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암기력, 처리 속도, 순발력, 뇌의 생물학적 처리 능력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결정성 지능은 경험과 학습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이에요. 어휘력, 판단력, 통찰력, 평생에 걸쳐 쌓인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지능은 확실히 감소합니다. 3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70대에는 젊었을 때의 70에서 80% 수준이 돼요. 그런데 결정성 지능은 정반대입니다. 계속 증가해요. 심지어 70대, 80대까지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떤 지능이 더 중요할까요?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유동성 지능보다 결정성 지능으로 해결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때,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시니어는 패턴을 봅니다. 아, 이 상황 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지. 그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어. 수십 년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죠. 젊은 사람은 빠르게 10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중 9개는 효과가 없어요. 시니어는 천천히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핵심을 짚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론은 정서 복잡성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단순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흑백 논리로 세상을 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동시에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손주의 결혼식에 가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허전해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지만 평온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미성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숙의 증거예요. 우라 바르스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복잡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좋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행복해야 돼. 혹은 슬퍼해도 되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시니어는 압니다. 인생은 복잡하고 그 복잡함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행복의 U자 곡선. 나이 들수록 행복해진다. 둘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목표와 가치관이 더 현명해진다. 셋째, 결정성 지능. 통찰력과 지혜가 계속 성장한다. 넷째, 정서 복잡성. 감정의 깊이와 폭이 넓어진다. 이 모든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시기입니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더 정확해집니다. 기억력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판단력은 더 예리해지죠. 체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 안정감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역설입니다. 이론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즘 심리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그리고 주변의 시니어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주 듣는 내면의 목소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라는 생각 말이에요. 68세, 전직 중학교 교사셨던 이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고 나니까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아내가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해서 도서관에 갔지만 거기서도 강수 씨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할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자신을 정의하죠. 교사, 회사원, 부모, 며느리, 아들, 딸.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시니어가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착각이 있어요. 역할과 정체성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강수 씨는 교사였던 게 아닙니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실 밖에서도 그러한 이강수 씨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수 씨는 나중에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독서 토론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 후가 오히려 교사 시절보다 더 자유롭고 보람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나만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72세의 최숙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숙자 씨는 말합니다. 작년 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설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루하루는 길고 지루한데 1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면 무섭다고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이죠. 이것은 시간 지각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기억으로 저장해요. 어릴 때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첫 등교, 첫 소풍, 첫사랑.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상이 반복됩니다. 뇌는 익숙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기억에 저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둘째, 상대적 시간 이론 때문입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이에요. 하지만 70세 어르신에게 1년은 인생의 70분의 1에 불과하죠.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시간은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최숙자 씨는 75세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매주 수업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깜빡해서 창피함에 괴로운 65세 박철호 씨도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이셨는데 요즘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고 마트 가서도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철호 씨는 자신이 혹시 치매 아닌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깜빡하면 눈치도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죠. 이것은 정상적인 연령 관련 기억 변화입니다. 치매와는 달라요.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기억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미 기억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단어의 뜻, 역사적 사실, 전문 지식 같은 것들이죠. 60대, 70대 시니어가 십자가 퍼즐을 더 잘 푸는 이유예요. 절차 기억도 유지됩니다. 자전거 타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하기 같은 몸으로 익힌 기술들이죠. 약해지는 것은 주로 일화 기억과 작업 기억입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지 같은 일상적인 에피소드나 전화번호를 잠깐 기억했다가 사용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도 전략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하는 습관, 물건을 항상 같은 장소에 두는 습관. 이런 외부 기억 장치를 활용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철호 씨는 스마트폰 메모 앱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기계에 의존하다니 싶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다 메모하잖아요. 이건 스마트한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에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70세 순자 씨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은행 가면 키오스크, 식당 가면 태블릿 주문, 병원 가면 무인 발권기. 줄 서 있는 뒷사람 눈치가 보이면 손이 더 떨려요. 젊은 직원한테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순자 씨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자존감 저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착각이 있어요. 첫째, 기술을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갑자기 변해버린 세상에 던져진 거죠.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예요. 둘째,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실제로 MIT 에이지랩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젊은이보다 기술 습득, 속도는 느리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더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실수도 적고 보안 문제에도 더 조심스럽죠. 순자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또래끼리 배우니 부담이 없더래요.
지금은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십니다. 다음은 관계가 점점 줄어들어 외로움을 토로하는 73세 학수 씨 이야기입니다. 전직 회사원이었던 학수 씨는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바쁘다고, 만나자는 말이 점점 뜸해지고, 학교 동창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고, 학수 씨는 점점 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이것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축소입니다. 하지만 카스텐센 교수의 연구 기억하시나요? 시니어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선택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시니어의 친구 숫자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져요. 쓸데없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외로움은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크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취미 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교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은 시니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많습니다. 학수 씨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같이 산에 오르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과는 서로 아픈데도 이해해주고 허세 부릴 것도 없고 하니 어릴 때 친구보다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9세 전업주부셨던 영숙 씨는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고 하셨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에릭 에릭슨이 말한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회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의미와 통합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영숙 씨는 지금 위기에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나를 위해 산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산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삶 아닐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남편은, 자녀들은, 손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의미로 가득해요. 다만 그 의미를 당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6가지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역할 상실, 시간의 빠른 흐름, 기억력 감퇴, 기술 격차, 관계 축소, 의미 추구.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니어가 겪는 보편적 경험이에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노년기라는 발달 단계의 자연스러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제에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듦을 질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하나씩 깨부수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념.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신화 중 하나예요.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뇌과학의 최신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해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연구진이 60세 이상 성인들에게 3개월간 새로운 언어를 가르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기본 회화를 습득했고 뇌 스캔 결과 언어 영역의 활성도가 증가했어요.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더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빨리 배우지만 빨리 잊습니다. 시니어는 천천히 배우지만 의미와 맥락을 연결하며 배우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죠. 두 번째 통념. 노인은 고집이 세고 변화를 싫어한다. 편견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예요. 젊을 때부터 경직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경직되어 있고 유연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유연합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는 정서적으로 더 유연해요. 젊은이보다 타협을 잘하고 갈등 상황에서 더 성숙하게 대처합니다. 고집 센 노인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존중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결정권을 빼앗기고 나이 드셨으니 모르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고집스럽게 됩니다.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죠. 진짜 존중을 받는 시니어는 놀랍도록 유연하고 관대합니다. 세 번째 통념. 노인은 우울하고 외롭다.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물론 노년기에 우울증 위험이 있어요. 상실을 경험하니까요. 건강, 배우자, 친구.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보면 주요 우울 장애의 유병률은 젊은 성인 20대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해요. 행복의 U자 곡선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다고 해서 다 외로운 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연을 감상하는 이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아요.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단절입니다. 이것은 해롭죠. 많은 시니어가 고독을 즐깁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병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통념.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는 것이다. 아닙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예요. 90%는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증가하죠. 85세 이상에서는 약 30에서 40%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그래도 과반수는 치매 없이 살아갑니다. 깜빡하니까 치매 아닐까라는 불안은 대부분 기우입니다. 정상적인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차이는 명확해요. 정상은 내가 뭘 사러 왔더라 하다가 나중에 생각나요. 치매는 마트에 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합니다. 정상은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힌트를 주면 생각나요. 치매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활동, 정신적 자극, 독서나 퍼즐, 새로운 학습,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다섯 번째 통념. 노인은 기술을 못 따라간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니어가 기술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이 시니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글씨, 복잡한 메뉴, 직관적이지 않은 아이콘. 이것은 디자인의 실패예요.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기술은 시니어도 쉽게 사용합니다. 큰 버튼, 명확한 안내, 단순한 구조. 이렇게 만들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시니어는 기술을 더 신중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젊은이들은 무분별하게 앱을 깔고 SNS에 중독되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합니다. 시니어는 정말 필요한 것만 배우고 신중하게 사용하죠. 누가 더 현명한 사용자일까요? 6번째 통념. 나이 들면 창의성이 없어진다. 말도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0대에 모나리자를 완성했어요.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했고요. 칼던은 70대에 가장 위대한 조각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90대까지 작품 활동을 했어요. 창의성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학자 딘 시몬튼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만 성형 창의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의 창의성은 파괴적 혁신입니다. 기존 틀을 깨는 거죠. 나이 든 후의 창의성은 통합적 혁신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종합하는 거죠.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7번째 통념. 노인은 젊은이에게 짐이 된다. 이것은 경제적 담론의 왜곡입니다. 고령화는 재앙이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프레임. 이것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첫째, 많은 시니어가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합니다. 자영업, 프리랜서, 자문이나 자원봉사. 많은 시니어가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둘째, 경제적 가치로만 인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니어는 돌봄, 손주 양육, 지식 전수, 사회 안정, 문화 계승의 역할을 해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셋째, 부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예요. 가족은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나이 들어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호혜성이죠. 시니어는 짐이 아닙니다. 사회의 자산이에요. 이 모든 통념의 공통점이 뭘까요? 노년을 결핍과 쇠퇴로만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해요. 노년은 다를 뿐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강점을 가진 거예요. 속도 대신 깊이를, 양 대신 질을, 확장 대신 통합을, 성취 대신 의미를. 이제 우리는 통념을 버리고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론과 현실 그리고 오해를 살펴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께 해결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대신 이해의 틀을 드리고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상실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건강, 친구, 역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잃은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시선, 사회적 기대, 경쟁의 압박. 이제 자유롭습니다. 질문해보세요. 내가 평생 어쩔 수 없이 해왔지만 사실은 하기 싫었던 일이 뭔가? 이제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내려놓음을 상실이 아니라 해방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관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젊은이들은 빠릅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니어는 느립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질문해보세요. 내가 빠르게 달려야 할 이유가 아직 있는가? 느리게 걷더라도 의미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속도에 대한 열등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세 번째 관점. 성취가 아니라 존재다.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학위나 직함, 재산과 명예.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질문이 바뀌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가치를 품고 사느냐. 당신이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는지, 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원하는지,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 적이 있는지. 네 번째 관점. 확장이 아니라 심하다. 젊을 때는 넓게 알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게 알려고 하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친한 친구.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깊이 음미하는 것. 100곳을 여행하는 것보다 한 곳을 제대로 느끼는 것.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5명은 누구인가?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 넓게 아는 것과 깊게 아는 것 중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5번째 관점.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카스텐센 교수의 이론 기억하시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현재를 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다음을 준비해요. 다음 시험, 다음 승진, 다음 목표. 현재는 미래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하지만 시니어에게 현재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시는 차의 향기,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의 감촉,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의 온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했나요? 아니면 흘려보냈나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6번째 관점.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다. 많은 시니어가 나는 젊은이들에게 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위나 자격증보다 귀해요. 실패했던 경험, 극복했던 경험, 후회했던 경험, 깨달았던 경험. 이 모든 것이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론은 알아요. 하지만 삶은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하지만 가르치려 들지는 마세요. 그들은 훈계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 나눠주세요. 내 경험은 이랬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요.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누군가와 나눈 적이 있는지,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지, 함께 배우는 사람인지. 7번째 관점. 완벽이 아니라 진실이다. 젊을 때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씁니다. 약점을 숨기고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겉모습을 꾸미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실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고 후회가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생깁니다.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모두가 공감하죠.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약점을 받아들이고 있나? 내 실수와 후회를 인정할 수 있나?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자유로운가? 8번째 관점.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큰 집, 비싼 차, 많은 재산.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사랑했던 기억, 웃었던 순간, 감동했던 풍경. 이것은 영원히 당신 안에 남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행복도를 훨씬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고 하죠. 질문해 보세요. 지난 1년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을 가졌을 때인지, 경험했을 때인지, 돈을 쓴다면 물건과 경험 중 어디에 쓰고 싶은지,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은 재산인지, 나의 삶의 이야기인지. 9번째 관점. 의무가 아니라 의미다. 평생 의무를 다해 살았습니다. 부모의 의무, 배우자의 의무, 직원의 의무, 시민의 의무. 이제는 의미를 찾아 살 때예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남들이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빅터 프랭클은 말했어요.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의 남은 시간, 의무로 채울 건가요? 의미로 채울 건가요?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다면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10번째 관점. 문제가 아니라 과제다. 노년기의 어려움을 문제로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발달 과제로 보면 의미가 생겨요.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과제는 자신의 인생을 통합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성취와 후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면 당신은 지혜를 얻어요.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인지, 그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께 10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저 질문을 던져드린 거죠. 이처럼 심리학은 정답을 주지 않지만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지요. 이 질문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오늘 당장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 가끔씩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 자체예요. 잊지 마세요.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론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함께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듯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빠르게 걷지 못해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견뎌온 어려움, 사랑했던 사람들, 살아오며 내린 중요한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당신의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평생 웃었던 증거입니다. 이마의 주름은 고민하고 생각했던 증거고요. 손의 주름은 일하고 돌보았던 증거입니다. 젊음은 아름답죠. 하지만 세월은 더 아름답습니다. 매끈한 피부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한 권의 책이 있죠. 당신의 주름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죠. 젊은이들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당신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천천히 걷는 사람만이 길가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만이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천천히 듣는 사람만이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느림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나이가 몇이든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평화로워진 마음이 있고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부드러워진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한다고. 당신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당신은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질병을 극복했거나 관계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키웠고 부모를 모셨고 직장에서 버텼고 집을 지켰어요. 이 모든 경험이 당신만의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겠죠. 삶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고요. 당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시끄러웠어요.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이뤄야 할 목표. 소음 속에서 살았죠. 이제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소중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으세요. 전화를 걸어보세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산책을 나가보고요. 하지만 고독이 찾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후회는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도 당신의 일부예요. 완벽한 선택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했고 상처 주었고 기회를 놓쳤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에 갇히는 게 아니라 후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 그 실수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 후회를 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에 절대로 조금도 늦지 않았어요. 모제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렸습니다. 칼 융은 83세에 마지막 저서를 완성했고요. 넬슨 만델라는 76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해져도 느려져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가족이 바쁘다고, 친구가 연락을 안 한다고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약점도 실수도 늙어가는 몸도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니까요. 해가 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정오의 태양은 뜨겁고 밝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태양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정오에는 모든 것이 또렷합니다. 그림자가 선명하고 윤곽이 날카로워요. 하지만 황혼에는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빛이 온화해지고 색이 풍부해지죠.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뜨겁고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풍부합니다. 황혼이 낮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다를 뿐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황혼이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불안을 느끼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고립 대신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고요. 상실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있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충분해. 나는 소중해. 나는 계속 잘하고 있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매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둘째,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셋째, 속도는 느려져도 통찰력은 깊어져요. 넷째, 감정의 깊이와 폭이 넓어집니다. 다섯째, 나이 들면 못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여섯째, 상실이 아닌 선택, 속도가 아닌 방향,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기,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 감상하기, 고독의 시간 가지기, 후회를 적어보고 그로부터 배운 점 찾기. 작은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마음, 상실과 애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 여러분이 경험한 나이 들매 역설,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시고 싶으시면 해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